예. 두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방문하셨고 또 우리 이한호 지금 현재 부산시당위원장님이 지금 부산 살림 이끌어 가신다고 굉장히 사무실 깨끗해요 대표님. 다른 데에 비해서 또 소지 일관. 소지 일관 깨끗하고. 나는 저게 동지라고 적었는데 그 나훈아 노래 둥지인 줄 알았어. 자 오늘 우리 이제 대표님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환영 메시지나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긴급 부산시 당사에서 대표님을 모시고 긴급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신 JBC 뉴스 정병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표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당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우리 부산시당의 당원 동지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당이 동지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조원진 후보님께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원진 후보님에게 우리 부산시당 당원 동지님들께서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제가 인터뷰 드린 중에요. 우리 송영진 실장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꽃다발 점정식이 있다 했는데 이제 오늘 조원진 대회 앞두고 우리 부산시당에서도 꽃도 준비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선 꽃 가지고 있는 분들 뒤에 서서 지금 꽃을 만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조원진 후보님에게 꽃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뭐 음악 안 나오나 이럴 때는? 아 꽃을 많이 준비했네. 자 오늘 뭐 제가 인터뷰도 하고 사회도 보고 갑니다. 이거 가지고 꽃을 전달해 주십시오. 자 이쪽으로 왔어. 잠깐만요. 예. 애기가. 애기 먼저. 애기 먼저 해. 애기야 미소 언니. 누구 손주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오늘 11월 11일 대선 120일 앞두고 부산시당에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자 우리 공화당 대표님 인터뷰 있습니다. 애기 저 같이 앞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야지. 대표님 안아주세요 한번. 내려오세요. 이리 와. 애기 담당자가 누구죠? 정병철 대표님 둘이라고. 내가 집회도 많이 갔어요. 자, 우리 올라서 가지고 우리 자 대표님하고 사진 한번 찍으세요. 같이 꽃을 한번 주세요. 꽃을 주시고. 꽃까지 가신 분도 거기도 올라가세요. 자, 여권 좀 쓰세요. 꽃까지 가신 분. 우리가 조금만 꽃을 쓰시고. 인터뷰 사진 찍는 사람 조용히 찍으세요. 유튜브 앞에 다 나오면 지금 없잖아. 야, 자 이쪽 보시고 이쪽도 안 보시고. 자 대표님 이쪽도 안 보시고요. 이쪽도 안 보시고. 됐습니다. 용돈 좀 줘, 용돈요. 예. 이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따 하세요. 이따. 이 꽃이 바로 앞으로 꽃길로 가라는 의미로서 꽃을 드린 거죠? 예.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의미가 오늘 우리 정병철 그 JBC 뉴스하고 또 우리 공화당 TV, 허준수생 TV, 단디하자, 세당, 슈, 또 어디 있노? 기러기 아빠가 좀 있고 순텀이 아빠, 원진짱, 서소리 TV, 또 파보전 안 보이고 제일 저건 누구신지 모르겠다. 예. 엄지학 TV. 엄지학 TV는 없어요. 엄지학 TV 없어요. 희망봉. 뭐 많은 유튜브 선생님들 같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어떤 분들이 물어봐라 그래요. 질문 하나요. 대표님 체력이 너무 짱이라고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너무 체력이 좋다고 그렇잖아요? 체력 좋은 비결이에요. 이제 그 어릴 때 아마 저만큼 그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초등학교 때요. 축구할 때는 축구공이 안 보일 만큼 했어요. 어두워져서 축구공이 안 보일 때만큼 계속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뒤로 간 거 아니야? 집에 갈 때 그날 당일날 벌써 다리를 엄청 끌다시피 해서 집에 가는 그 정도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뭐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산악 자전거. 우리 보통 산에 가면요 자전거를 제가 메고 이게 무슨 걸음이라고 오리걸음으로 산을 가고 이랬어요. 자전거 메고. 그다음에 스케이트 저 선수도 하고 또 야구도 하고. 배구는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3학년 1학기 때까지 했는데 키가 안 커가지고 선수 포기했어요. 근데 진짜 배구 선수 했는데 포기해서 그 세타라 그러죠. 토수면 그걸 하다가 포기를 했고 중학교 때는 사격 선수 했어요. 사격 선수. 그것도 아무튼 최우수 선수는 아니라도 대구시에서 우수 선수 정도 받는 중학교 때 이제 사격 선수하고 군대 들어갈 때 제가 59kg입니다. 59kg. 대표님이 군대를 부산 534단에 534단. 부산에서 제대하셨어요? 해운대였어요? 해운대. 그렇죠. 해운대 장산에 네. 그 유격대하고 그 다음에 반송 있잖아요. 네. 반송의 교육대가 같은 부대입니다. 교육부대라고. 유격대대 조교 아니었습니까? 뭐 조교라기보다는 교육대 행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유격대와 같이 있으니까 같은 식구잖아요. 그래서 조교훈련도 받고 또 사격 같은 거 받고 또 군대 가서 이병 배치돼서 군대 배정돼 가지고 아마 특등사수 해가지고 첫 휴가를 특등사수로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군대 들어갈 때 59kg 나올 때 59kg 지금은 체중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는 국가 비밀이죠. 아무튼 제가 군대에서 이제 보통 20km 완전 무장하잖아요. 그래서 뛸 때 항상 잘 못 뛰는 동기들이 있다고요. 후배들. 그러면 2개 메고 뛴다. 2개 메고. 그 정도로 이제 체력이 운동을 워낙 많이 해서 그 체력을 5년 전에까지 괜찮았는데 여기 와서 아무튼 체력이 거의 많이 고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대표님이 59kg 걷는 시절에 하고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님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때 누구 닮은 줄 아세요? 저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영록이 닮았다고 그랬어요. 전영록이. 왜냐하면 그 전영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살찌니까 쌍꺼풀도 생기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제 쌍꺼풀 없는 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잠바를 놨더니까 쌍꺼풀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속눈썹이 살이 찌니까 뒤집어져서 나 쌍꺼풀 나도 싫어하는데 쌍꺼풀 생겨가지고 그래도 괜찮죠? 조 후보님은요, 우리 어릴 때 이 스케이트를 타면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그죠? 조 후보님은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셨대요. 스케이트 선수 생활 하셔가지고 대구에서 굉장히 부잣집 아들. 부잣집은 아니고 네. 제가 그 대구에 가면요, 그 당시에는 대구 시내 해봐야 얼마 안 돼요. 대구 계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대구시는 시인데 제일 외곽에 팔달교 있는 우리 집 앞에 저 미나리깡이에요. 미나리깡. 또 대구에 분뇨 있잖아요. 똥 탁 모아가 있는 그런 똥창고도 있고. 아무튼 우리 집 앞 바로 우리 집 뒤에가 가수원이에요. 그러고 그때는 되게 멀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가깝더라고요. 아무튼 한 300m, 500m 뒤에는 강이에요. 금호강.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농촌 생활을 했습니다. 강에서 놀고 수영하고 고기 잡고 조개 잡고 또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개구장이 짓을 다 했어요. 옛날에는 싸울 때요 돌 들고 진짜 던지고 이랬다고. 근데 저는 저보다 저하고 나이가 같거나 저 밑에 친구들하고는 안 놀고 항상 저보다 한 5살 많은 형들하고 노는데 그 동네에서 뭐 피 터졌다 이렇게 하면 머리 깨진 거예요. 돌 맞아가지고 머리 깨지고 아무튼 그런 지냈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시내에서 직장에 있으시니까 그냥 스케이트를 가르치려고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스케이트 하는 그 수성못이라고 있어요. 수성못에 가서 그냥 오뎅 사주러 갔다가 오뎅 사주러 갔다가 스케이트 한번 타고 싶다 하니까 한번 타라 했는데 제가 진짜로 그냥 딱 일어서서 뛰더랍니다. 처음에 신자마자 그냥 뛰더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그게 제가 운동을 우리 저를 아는 초등학교 동기들은 저 동기들 우리 여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저 대구에 동기들 많은데 물어보면은 운동 제일 잘하는 학생 그리고 공부는 막 제일 잘하지는 못해도 중간 정도 잘하는 학생 최우수 우수면 우수 정도 막 그 정도인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버님 볼 때는 이게 뭐 그때가 5살 때인가 그런데 이게 오뎅 사주러 갔다가 신어가지고 뛰니까 그러면 뭐 타봐라 이래 그런 거지. 그러고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시내로 전학을 와요. 시내로 학교를 들어와요. 학교는 종로초등학교 1학년 때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한 4km, 5km를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시내로 들어오는데 우리 문칸방 살았어요. 그 문칸방 사는데 그 문칸방 사는 그 집주인이 또 우리 같은 반인 거야. 이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얼마나 예민해요. 걔는 맨날 학교 가면 저거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 우리 집에서 문간방 산다고 저를 얼마나 놀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래가 4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이제 대구에 공구골목이라고 있는데 그 이제 무슨 교회 옆에 서문학교인가 그 옆에 갔는데 또 그 집 주인도 그 집 주인도 그때 적색가구 하는 거 있죠. 다단 밑방에 있는데 일본 적색가구 그거 사는데 그거는 이제 문간방은 아니야. 그 집을 전체 사는데 또 그 집 주인도 또 같은 반 친구 집이더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저런 이유로 수험을 좀 많이 당했죠. 또 있잖아요. 우리 조원진 후보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인천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왜 인천고등학교 가신 거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은 없네. 그때 이제 제가 대구에 2학년 1학기 수학여행 대구는 수학여행 가면 설악산 갑니다. 설악산 갔다 왔는데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막 그냥 1년 반 동안을 거의 책 한 장 안 보고 놀았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친구들 좋아하고 축구 그때 고등학교가 축구 전국에서 1등 했어요. 몇 개. 그러면 뭐 학교는 예선부터 가가 있어도 준중결승만 통과하면은 출석을 다 해줬어요. 거기는 뭐 계속 우승하니까 나는 예선부터 가서 축구장에 가서 이제 계속 있잖아요. 축구 구경하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 누님이 이제 경희대 한의대 가셨잖아요. 이제 그때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의대 때 그때 소아마비 학생은 안 뽑았다고. 그래서 이제 누님이 이제 경희대 한의대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안 그래도 저게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농대 피우니까 이제 누나 가는데 할머님이 가셨거든요. 이게 할머님하고 누나하고 두 사람만 보낼 수 없다. 남자인 네가 올라가라. 이래서 서울 전학 갔어요. 강제 전학 당했습니다. 우리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누나를 보디가드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무튼 뭐 옛날에 뭐 대구 분들은 아무튼 올라가든지 어디 가면 남자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서 또 뭐 할머님하고 누나만 가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을 오게 됐죠. 자, 뭐 의장님도 뭐 하나 질문 하나 뭐 조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뭐 이래 좋은 얘기도 하나 질문 하나 하시죠. 좋은 얘기지. 오늘 뭐 제가 네.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네. 모든 그 진행은 우리 JBC 정동철 아이고. 대표님께서 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지금 굉장히 가시방석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훌륭하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실 통치자의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 옆에 내가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특히 한상수 우리 인제대학교 법대 교수님, 우리 공화당의 큰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한상수 최고위원님도 계시고 또 젊은 청년 한건영 최고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현재 중앙당 우리 공화당 중앙당 여성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전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이 옆에 앉으셔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우리 아스팔트에서 소명대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부산시당 위원장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JBC 대표님께서 좀 옆에 앉아서 게스트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를 앉히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공화당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투쟁하시는 우리 동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정병철 대표가 모신 게 아니고 제가 모셨어요. 왜냐하면은 아무튼 한상수 교수님은 윤석열이하고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윤석열이하고 동기인데 윤석열 동기가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한 교수님이 우리 조 대표님 이랬더니 그 동기가 하더래요. 야, 넌 뭐 좋은 짓이지 왜 조 대표님 하냐고. 그래서 말다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아니 당신 조원진 대표님하고 한번 만나서 한번 겪어봐라. 그러면 내가 왜 그런지 알 거다. 그런데 아무튼 서울법대가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데 그나마 나라의 기둥을 잡아주고 있는 우리 한상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도당은 부산시당에 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부산시당에는 부산시당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경남에 가면 경남도당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는 거고 또 중앙당이 있듯이 시도당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한건영 최고하고 아침 일찍 같이 기차 타고 내려갔는데 어제 저녁 먹다가 전에 부산에 한채고는 부산에 언제 가봤나 할게요. 언제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부산 가는데 같이 가자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몸이 요새 안 좋은데 집밥 말고 집밥이 최고다. 가서 집밥 한 2끼 3끼만 먹고 나면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먹는데도 오지 말았겠어요.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집밥 한 3끼 먹고 나면은 괜찮아질 거다. 저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겠습니다. 그거는 집밥 먹어도 요즘 소용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 정 대표님보다 한건영 최고가 아무튼 젊은 분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격려를 많이 제가 이제 당을 이렇게 대표로서 이끌어오면서 젊은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싶고 또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가야 할 분들이라 이래서 하는데 아무튼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동지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압박을 줄 필요는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바르게 정치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제가 정치를 한건영 최고 나이에 시작을 했잖아요. 만에 29이죠. 시작해서 20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49에. 그러고 그런데 제가 걸어올 때는 멘토라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학교로서는 황병태
총장께서 저의 교수시고 학자시고 유명한 학자신데,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김우중 회장이 저를 굉장히 아끼셨고, 그런데 아무튼 정치에 있어서 멘토로서는 참 힘들었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살아계실 때 저를 가끔 불러서 이런저런 말씀. 그분 아드님 그 셀터 사장하던 친구가 저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말씀들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돌아가셨는 홍사덕 선배가 저를 굉장히 많이 아끼셨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정치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이제 당의 지금은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뭐 선거 치를 때마다 뭐 참패하고. 그런데 이게 국민의 각인되는 것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우리 처음에 선거, 지방선거 우리 공화당으로, 또 대한애국당이죠. 그리고 총선 이를 치를 때하고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하고 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굳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겪을 필요가 없이 우리 공화당에 오면은 정치 사관학교 같은 느낌으로 한 5년, 길어도 10년 정도, 길어도 10년. 저는 그 29에 정치 들어와서 49에 돼서 20년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살아서 돌아오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탄압당할 때잖아요. 그래서 됐는데, 아무튼 우리 당에 있는 젊은이들은 생각부터 국가관이나 도덕성이나 또 심성이나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동지들이 5년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희망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희망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 탄핵무효, 복권, 명예회복, 뭐 이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을 이끌고 갈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정치를 해달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엄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표님 좀 무섭다 할 정도로 제가 엄하다. 근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희망은 이제 차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이 차세대들의 인재 영입과 또 차세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줄 따라가잖아요. 사람 막 권력 따라 인물 따라 가는, 저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 권력 따라 인물 따라 가지 마라. 이제는 확실한 그 정치에 대한 스타디 공부도 하고, 또 판을 보는 그런 공부도 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 국가관, 이것이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치판에 딱 들어가면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멀쩡한 직장인들이 이상해지잖아요. 예비군복에서 뭐 장난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국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 들어가서 지금 생각해도요,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뭐 골치 아픈 일은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스타디해야, 공부해야 되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국가를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작아져요. 용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향하는 거나, 또 당대표인 제가 가고자 하는 길도, 이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이번에 22대 총선에 우리 공화당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만들어냈구나. 그러면은 선배님들 지금 우리 투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자주 듣는다고. 그 태극기들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그 바람은 뭐겠느냐. 바로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 공화당의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올바른 정치인으로 커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됐을 때
대한민국 땅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체력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는 거죠. 그래도 그때 지금 2년 전에 여의도에서 120일 동안 120일이죠. 예, 예. 120일 동안 평창 노숙을 하셨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 조보님 얼굴에 이 동상이 들어가지고 뻘겋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네. 그 역사에서 옹구이 지신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내 것에서 배워야 돼. 우리 역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잖아요. 36년간. 그 36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아무튼 역사는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 한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단하는 자에게 승리가 없다잖아요. 근데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놓으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로 묻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자체가 건국도 묻히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영웅의 그러한 대한민국도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 또 저랑 비슷하신 나이 또래고 저 후배님들도 지금 우리가 뭘 해보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처절함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투쟁이 우리 공화당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애국 또 애당 활동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요,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시지 하나 안 주고 저렇게 하는데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대통령께 우리가 무엇을 얻겠다. 이런 생각 버려라. 이제 우리가 대통령께 무엇을 해드릴 건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드릴 건가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게 좋지. 지난 총선 때 같이 뭐 메시지가 나온다 막 그런 생각하면요. 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그 태극기들 우리하고 특히 우리 공화당하고 부딪혔던 사람들. 우리 공화당이 있다가 뭐 이래가 나갔던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또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5년간 싸우고 이러한 정당 또 이러한 정치 집단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 공화당 하려면 그냥 이렇게 이번에 집회 때 아까 송영희 실장 말 좀 들었더니 우리 떠났던 젊은 사람들이 이번 집회에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집회에 지난번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오더라도 다 포용하자. 이런 이제 이번 토요일 집회에 젊은 분들이 많이 올 때 다 포용해야 돼요. 생각을 잘못해서 갈 수 있는데 오는 걸 막으면 안 된다. 포용해야 돼. 저는 사실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가는 사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정당은요. 가는 사람은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갖춰가고 우리 공화당이 커지면 또 옵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오는 사람을 또 막으면 안 돼요. 오는 사람이 나갔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경험 다 해봤는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게 우리 공화당이 맞았구나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대환영하고 뭐 대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보면요 갈라집니다. 왜? 완전히 탄핵파들하고 탄핵 반대쪽은요 우리 공화당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탄핵 반대쪽,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 세력하고 탄핵 무효 세력,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세력하고 탄핵을 묻어버리고 그냥 탄핵은 역사에 지나간 일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싸움이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 그게 시간이 문제지.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이것은 거짓이잖아요.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그들이 정당 정치, 소위 양당 정치의 기득권에 국민들이 그렇게 휩쓸려 가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그게 이제 22대 선거, 그 다음 대선, 구도에서는 아마 우리 새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때는요, 요즘은 뭐 올라가서 뭐 국회의원 한 사람 맞으면 박수 치고 뭐 그때는 국회의원 와도 저게 제대로 된 놈인가 안 된 놈인가 이런 시간이 오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최근에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국회를 상연시키겠다. 또 그 전제가 또 뭐 국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라고 전제를 달았는데 뭐 느닷없이 지금 윤석열이가 또 박근혜 대통령 사면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넌센스 아닙니까? 사면 이전에 대통령께서 무슨 죄를 지었는가? 윤석열이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다 보질 못했는데 아무튼 국정원장 세 사람이 감옥 갔어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국정원 특활비가 과거에는 그것이 용납이 됐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 그래서 지금 국정원 특활비는 1억만 받고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이명박 때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많이 썼는지. 맞지 않습니다. 그 잣대를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옥련한 짓이에요. 또 묵시적 정탁이라 가지고 삼성을 엮어가지고 대통령하고 붙였는데 처음에 막 태블릿 PC 들고 나와가지고 난리를 했죠. 그 다음에 K미러 재단 뭐 수천억 얘기하고 난리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K미러 재단 아무런 증거 채택을 못하고 왜 돈이 그대로 다 있고 어떤 재단을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삼성을 엮어가지고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으로 엮었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을 뇌물받은 증거도 없고 돈 한 푼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으로 해서 이재용이하고 만났는데 1대로 만나는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 3마리 삼성에서 정유한테 말 3마리 빌려준 걸 그걸 가지고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가 76억을 가지고 대통령을 45년 구형했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요, 또, 공천선거법 위반해가 또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윤석열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있던 거를 잣대를 완전히 다른 잣대를 갖다 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법조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요, 왜 헌재가 8대0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가? 또 대법원에 권순일이가 대법원장 그 당시에 이쪽 대장동 사건의 연루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한테 무죄를 때리고 이런 과정에서 권순일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또 헌법재판관 9명이 8명이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8대0이라는 걸 만들어냈는가? 이러한 진실들이 밝혀집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업무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주동한 사람들이 지금 훈장 받고 뭐 이정미고 또 훈장 받고 누구죠? 박한철도 훈장 받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훈장 받은 사람이 역사에 당신들 대대손손 당신들은 역적의 이름을 올린다. 유승민, 김무성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정치판이 아직 목소리 내고 있죠. 나중에 그거 다 밝혀지면요. 나라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면은 나라가 한번 회오리가 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권에 있는 정치꾼들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왜? 언론 방송이 지금 조중동도 그 다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편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엄청난 투쟁을 오랫동안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이상 먹자.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데 그것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감옥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서 침묵 투쟁을 하고 계시다. 그럼 대통령께서 왜 우리한테라도 뭐 얘기 좀 하지. 그런데 뭐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깨달은 날들이 올 거라는 대통령의 확신이 있을 거다. 대통령 말씀 그대로 하면은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아니 누가 박근혜 대통령 보고 뭐 우리 대한애국당을 만들 그런 적 없어요. 대통령께서 했던 말은 정말 옳은 뜻이 오르면은 눈사람을 만들 때 돌멩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원진이 혼자의 돌멩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45만 개의 돌멩이가 모여버린 거예요. 이제 100만 개의 돌멩이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붙여가지고 하나 또 질문하면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난 5일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첫 마디가 상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비상식이다. 상식 대결이라고 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날 연설에 상식 개뿔 다 죽었다 상식이. 아니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한테 45년형을 때리는 것은 상식이 아니죠. 상식이 아니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그 우파 개멸을 시킨 자잖아요. 그 사람이 상식을 얘기할 수가 없죠. 아직도 우파의 국민들은 이거예요. 윤석열이 안 된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뭐 요즘은 또 뭐 윤석열이 하는 뭐 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뭐 상식 비상식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죠. 상식 비상식은 윤석열이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 자, 우리 그 이한호 이 위원장님도 방금 그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격공을 하시던데요. 거기에 대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타당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또 선거법상 어떤 문제가 될지도 몰라서 옆으로 살짝 우회를 좀 할게요. 26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했던 정치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현재의 대통령을 거짓 올가미로 씌워서 4년 8개월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 사람한테 그것도 조국을 수사했던 것은 현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했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살짝 옷난 받고 있고 왔다 해가지고 26년 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그쪽으로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줄 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의 한 사람이 됩니다. 표를 찍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26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금배지를 달 수 있도록 투표를 했는지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파 국민들이 아마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을 위한다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한다면 그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진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님께서 이번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인 교체, 정당 교체, 정치 혁명을 이루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조원진 후보 장단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거짓이고 조원진 후보는 진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거짓을 앞세워서 죄 없는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고, 조원진 후보님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던져버리고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가시밭길을 걷고 고통의 칼날에 서고 계시는 그러한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또 없어요?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지방의회에서 8년 동안 구의회 의원 생활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의장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아요. 근데 절대로 저는 정치를 하지 않을 사람이고, 조원진 대표님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그 목적에 맞다고 판단해서 제가 우리 공화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계시는 정치인 중에서는 조원진 대표님, 언론인 중에서는 물론 여기 유튜브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JBC 뉴스 정병철 대표님 같은 분, 또 나라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서 남과 북이 총을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방의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는 허평환 장군님, 이 세 분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 공화당의 동지님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질문. 말하시겠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 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조원진 후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조원진 후보님께서도 항상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하시기를 우파 국민 51.6%는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언론들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숨기고 우리 공화당을 감추어야 자기네들이 저지른 그 죄를 들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전에도 우리 당원 동지님께서 언론이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후보님을 감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워드를 쳐가지고 우리 대표님께 조금 전에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에도 아마 대표님께서 나중에 올라가시면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머니 돈을 내서라도, 당비가 없으면 우리의 주머니 돈을 내서라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왜 언론이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후보를 감추고 있는지 라는 것을 우리가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나쁘죠. 자,
자, 지금 우리 예전에 이제 뭐 태극기 들었던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저쪽으로 다리 가면서 지지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이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질문하신 그런 내용의 그 본질 속에 있었던 내용인데, 한 10명이서 과거에 제가 선거에 나갈 때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시국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10명 중에서 딱 한 명이 국민의 진당에서 요구하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많이 있는 쪽으로 힘을 모아줘야 안 되느냐 소리를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를 내고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무장이 더 잘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격론을 벌인 결과 나중에 미안하다, 내가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있었던 것은 몰랐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챙겨볼게 라고 해서 웃으면서 손을 잡고 오히려 내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하다라고 해서 따뜻거려주고 헤어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있었던 3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볼게 라는 답을 얻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당원 동지님들이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하셔야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면 안 들어, 저 사람은 저쪽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제 왜 국민의 진당이 우리 공화당을 앉지 못하는가?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 논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설명을 조목조목 하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도 몰랐던 부분도 깨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선거 대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공화당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의 허구성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뭐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해야죠. 예, 정권 교체를 하는 그 허구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통합의 문을 열어놨다. 이제 이준석이는 하는지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후보된 사람이 문제를 좀 풀어봐라. 그냥 저 사람들은 그래 보는 것 같아요. 중도를 껴안으려니까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맞는데, 저 있는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 있어요. 우리 공화당을 껴안아야 되는데 중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껴안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정권 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 아무튼 우리가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 때도 얘기했고, 결국은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닌데 과정에서 후보 2사람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선거예요. 지금은 또 그 과정을 잘 넘긴다 하더라도 이 싸움에서 과연 우파가 정권 교체가 국민의 명령이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정권 교체한다 하더라도 저거 뭐 단언컨대 6개월 안에 여야 간에 소위 좌우 간의 연정, 야합이라고 하죠. 야합을 통해서 개헌합니다. 그때는요, 지금 우리 공화당 빼놓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우리 공화당 빼놓고요, 지금 다 그쪽으로 줄 선다고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연정회가 야합하면은 또 야합이 옳다고 또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나라 망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대목 박아놓은 악법이라든지 이런 악행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은 저는 이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좌파가 정권 잡아서는 안 되고 또 우파가 정권 잡고 뭐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정권 잡을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래 보는데, 만약에 우파가 정권 잡았는데 어설프게 이 지금의 시대 상황을 잘 인식을 못하고, 제가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암흑의 시대, 암흑의 시대. 자유민주 체제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시대다. 반동시대다. 그러니까 상실과 분노의 시대. 이래가지고 제가 상실이 이렇게 쭉 얘기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과에 올라와 있는 거기는 국가 운영의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토요 집회가 이번 토요일도 숭례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토요 집회를 서울에서 계속 하기로 한 이유는, 아무튼 우리가 이슈를 따라가자. 예를 들어서 여성의 날, 뭐 우리한테 초청장도 안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뭐 당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윤석열이랑 이재명이 다 나온다고, 이재명이는 뭐 부인이 아파서 못 나왔다고, 거기에 트러스 설치하고 우리 여성 정책 현수막 들고 거기 가서 우리 유튜브들 투쟁력 좋잖아요. 윤석열이한테 45년 구형 사과해라. 이재명이한테 특검 받아라. 유튜브 갖다 대놓고 떠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기자들이 다 우리나라의 기자들은 그 다 와있어, 방송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은 어디 가서 우리 공화당을 알리겠습니까? 쟤들은 원죄 때문에 우리 공화당 조원진은 금지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우면 극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우면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다 알리자. 그 대신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 오늘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토요일 날 아무튼 우리가 5년 투쟁을 이제 뭐 선거로 따지면 120일. 자, 그러면은 토요일 날 매주 집회를 해도요. 몇 번 하겠습니까? 20번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20번을. 그럼 제가 쉽게 말하면 15번 정도 집회한다고요. 15번 정도 집회하는데 그 집회를 이거 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서울 우리 그 숭례문 지난 토요일날 집회 보면서 봤잖아요. 다른 집회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걸 보고 대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살아있구나. 왜 언론 방송이 안 실어주니까 우리 공화당 죽은 줄 알았다. 언론 방송 안 실어, 우리 유튜브 안 보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전단지 300만 부 돌렸어요. 그 각 집에 다 배달된다. 300만. 야,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위드 코로나를 왜 해야 되는가 안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는 글이 들어갔잖아요. 또 우리 공화당의 정책에 관련된 또 이번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내는 우리 공화당의 정책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해가지고 그 300만 부 여러분들 넣으면 돈이 1억 들어갑니다. 1억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 이유는 아무튼 알리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이슈를 따라가고 뭐 부산은 부산대로 또 대구는 대구대로 어떨 때는 중앙당에서 이렇게 이슈를 따라가고 하면은 안 알릴래야 안 실을래야 안 실을 수가 없어요. 단지 이번에 뭐 민노총하고 한번 붙자. 민노총 뭐 10,000명 집회 신고했다. 그래 좋다. 뭐 저는 그래요. 우리 공화당 10,000명 나온다. 왜? 이제 절실하게 느낀다. 왜? 가보니까 다른 태극기 무슨 집회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거기 뭐 100명 50명씩 모여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수천 명이 모여갔잖아요. 그럼 이번 토요일은 10,000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은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집회 15번 남아있다. 한 번이라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직결하자. 그게 최우선이다. 왜? 여러분들이 3.1절이나 8.15 때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론에 안 실을 수가 없잖아요. 언론에 안 실을 수가 없는데 속일래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왜? 좌파는 이 윤석열이 얘기하니까 좌파는 좋아가지고 또 싣고 우파는요 저렇게 조중동은 또 막 이재명이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도 잘하잖아요. 선거법 위반 안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번 토요일 앞으로 토요일 여러분들은요 비워놓으셔야 돼요. 토요일 비워서 이제 대통령 선거 때까지 토요일 15번 남았어요. 진짜로.
15번 선거 빼고 뭐 선거 들어가서 그때 막 유세 돌아다니는 그걸 24일 빼고 나면은 15번 토요일 15번밖에 안 남았다니까. 이제 뭐 전주고 재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평일날 또 일요일날 전단지 작업하자. 서명대도 돌리자. 전부 일요일로 돌리고 평일 서명대로 특히 이제 부산의 서명대 팀들이 워낙 우리 누님들이 워낙 잘해줘서 형님들이 워낙 잘해줘서 부산이 서명대 붐을 일으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충격받아가지고 대구가 지금 부산 보고 배워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명대 그 다음에 전단지 돌리는 작업은 또 현수막 붙이는 작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평일이나 일요일로 돌리고 토요일은 총 집결해야 된다. 그게 차별화예요. 언론 방송이 꽁꽁 감춰도요. 아니 민노총 10,000명인데 우리가 20,000명 나오면 안 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노총은 지금 막 통제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통제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소신대로 하고 방역법 위반 안 하고 우리가 집회 장소에 500명 미만 들어가고 하는데 그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단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 지금 15번 남았다 하니까 진짜 다 왔죠, 그죠? 120일에 15번, 우리 토요일 집회가 15번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짜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총력전은 중앙당원 홍보, SNS 등등 이런 부분, 또 조직 시스템 갖추는 거, 또 우리 당원 동지들이나 자유우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토요일만큼은 몸으로 한번 참여하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냐. 이번 토요일은 또 오늘 여기 이한호 위원장님도 연설이 잡혀있고 서당TV도 연설한다 하고 만수 선생은 또 노래하신다 하고 아무튼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잡혀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그러한 집회를 재개했다. 그리고 이 집회가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 우리가요, 저래 가면요, 그냥 태극기 전체가 통합돼 버립니다. 우리 세가 늘면요. 지난번에 봤던 사람들이 다 우리 쪽으로 지금 다 돌아오고 있다고요. 왜?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오늘 이 유튜브 보는 많은 분들도 총 집결해서 마스크 꼭 쓰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하고 또 와가지고 음식 같은 거 안 드시고 방역 규칙 지키고 그래 하면 됩니다. 삼성하고 두산하고 야구하는데 보니까 꽉꽉 차가지고 야구하대. 삼성이 떨어졌더만. 지금 시간 몇 분 지났습니까? 1시간 40분. 40분. 자, 이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많이 무서워요? 아니에요. 때에 따라는 그렇죠. 때에 따라는 안 무서워요? 무섭다는 분들도 많고 했는데 원래 우리 조원진 후보는요 물이에요. 물의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 물의 철학 듣고 싶죠? 네. 조 대표님하고는요 제가 후보님 대표님 이렇게 번갈아 이야기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조 후보님은요 또 약주도 좋아하시고 물 아닙니까? 물 다른 겁니까? 자, 이 물에 얽힌 이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공자께서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묻잖아요. 제자가 공자님한테 묻는 게 정치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높은 산 위에서 강을 이렇게 보듯이 정치는 그 강을 보던 그런 게 정치다. 분명히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그 흐르는 게 위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조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면요 국민들이 정치에 신경 쓸 여유가 됐습니까? 삶에 신경 쓰고 또 자식들 교육에 결혼에 이런 데 신경 써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가 좌파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놨잖아요. 근데
불은요, 물을 못 이깁니다.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만 있으면 스며든다고요. 그 말 뭐냐 그러면은, 아무튼 포용력, 그 다음에 겸손, 그리고 그 끝은 장대하지 않고, 그 끝은 바다잖아요. 이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은 결국은 바다와 같은 넓은, 그런 정치, 또 넓은 사회, 그런 것이 제가 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알코올은 단식 이후부터 4분의 1로 줄었어요, 주량이. 근데 제가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정말로. 비가 그냥 오는 보슬비를 정말 싫어해요. 근데 윈더 브러시를 켰는데, 그래도 안 보일 정도의 소나기 있죠. 차를 모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져가 윈더 브러시 제일 빠른 속도로 났는데도 안 보일 정도의 그런 소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나기를 좋아하는 이유. 아무튼 나의 마음을 이렇게 씻어주는구나. 괴로움도 그렇고 인생의 삶이라는 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부처님 이 108번뇌가 인간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8번뇌를 이기는 지혜를 인간이 갖고 안 있으면 하루도 못 산다는 겁니다. 하루도. 지혜를 주신 거야. 지혜를. 그러니까 그 지혜로서 여러 가지 힘든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다. 뭐 인간 삶에 있어서 선배님들 계시지만은 다 좋은 일, 나쁜 일, 뭐 그런 희노애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동지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들을 하셔서 당대표로서는 아유 이제 고생들 안 시키셔야 되겠다. 이제 정말 가시밭길이 아니라 고통의 칼날이 아니라 꽃길로 좀 모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금 사적인 질문인데요. 이 개를 좋아해요. 근데 개를 키우는 게 애완견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똥개라던데. 그게 우리가 제가 마르티즈 2마리를 키웠는데 처음에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19대 당선되는 날 그 마르티즈가 지금 13살 됐어요. 13살. 근데 새끼를 2마리 낳았어요. 그 중에서 한 마리는 굉장히 튼튼한 애예요. 이게 순놈인데 걔는 우리 아들이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죽어가는 애기를 이제 키웠는데 11살 될 때 그게 그 태어난 날이 제가 19대 당선되는 날 태어났어요. 그런데 걔가 이제 11살 되는 때 이제 거기는 애기가 먼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13살 된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뭐 행동이 이상해. 그래서 믹스견,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믹스견, 똥개랑 같이 똥개 발발이 믹스견을 갖다 놨는데 점핑을 그 발발이 아시죠? 등이 좀 길고 기가 좀 못하는데 등이 좀 길고 다리가 짧은 발발인데 뭐 아무튼 활동량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걔가 6개월 됐어. 6개월 6개월 됐는데 우리 집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걔 2마리 키워요. 6개월짜리 하나하고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13살 된 마르티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13살짜리가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그게 뭐 요즘 약간 보면은 치매가 온 것 같기도 하고 13살짜리가 그래서 이상한 행동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들은요 먼저 되게 잘 알아봐요. 이렇게 딱 집에 들어가면은 6개월 된 애가 막 짬핑도 잘하고 막 활발하고 막 쫓아오고 난리 하잖아요. 근데 딱 13살부터 그 마르티즈 부터 먼저 껴안고 이게 뭘 주더라도
걔 먼저 줘요. 걔를 주고 이렇게 주는데 처음에는 둘이가 막 하던 요즘은 잘 지내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 1,300만 명입니다. 반려견 인구가 한 1,300만 명 된대요. 그래서 아무튼 또 개를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하고 같이 있는 애들은 아무튼 복 받았어요. 자, 제가 이제 끝으로 마지막 끝내도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보통 이 보면 뭐 누이 부를 때 대표님 친누나 분도 떠올리고 또 각종 집회 때 가끔씩 아버님도 이래 올리시고 또 주변 분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모님 말씀 안 하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그 대표님께서 5년 동안 이 거친 가시 발길을 온 거는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빌어가지고 좀 사모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대표님께서 하나 좀 전달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죠. 항상 잘생겼잖아요, 우선 미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별로 불평불만 잘 안 해요. 또 바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그게 남자들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제가 거의 말을 안 합니다. 밖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게 벌써 제가 29살 때 결혼했으니까 그죠? 지금 벌써 34년 됐잖아요. 34년. 근데 아무튼 권사님이시고 좋은 짐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 백을 갖고 계신 분이 돼서 그게 걱정을 안 합니다. 아무튼 제가 결혼하고요 한 20번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 이사 간지 몰라가지고 그 전집에 찾아가고 이랬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진짜 보니까요 월세 산 적도 있고 반월세 산 적도 있고 또 지하 단칸방에 지하방에 사는 적도 있고 또 나무집 밥 해주고 애들 교육시키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방 한 칸 얻어 산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사를 한 2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자꾸 내 국회의원 때도 없어 보이면 사람들 무시한다고. 근데 그게 그래 살았는데 어떡해요. 그래 살았는데. 근데 저는 사업도 멋있게 했어요 사실은. 근데 돈은 못 벌었는데 아무튼 인간관계를 대단히 중요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사했는 걸 좀 적어보라 그랬어요. 언제 이사했고 우리 아는 어디서 나왔고 신혼 결혼해가 제일 처음에 부천 원정동에 열세평 그때 들어갈 때 300만 원 내고 월 얼마 내는 거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랬는데 우리 집이 못 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철저하게 아버지하고의 독립선을 제가 해버려서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건 다 괜찮더라고요. 아들놈한테 좀 미안한데 우리 아들놈한테 교육시키는 거 딱 그겁니다. 네가 할 길은 네가 개쳐. 딱 지금도 그래요. 네가 할 길은 네가 개쳐해라. 딱 공부시키는 것까지다. 나머지는 아빠가 줄 돈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할 길은 네가 개쳐해라. 이거하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놈이 알아듣더라고. 이제 군대 제대 다 나면 얼마나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이 옳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사실은. 근데,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또 그렇게 살아서 남한테 손가락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누구가 내보고 돈을 어디에 몇십억도 아니고 몇천억 정도 거울씩 놓고 있다 하고 그래서 요즘은 돈 좀 있으면은 우리 공화당에 특별금이 좀 내고 싶은데, 아무튼 그리고 또 특히 한 가지 이제 우리 당원들이 한 푼 한 푼 이렇게 정말 힘든
후원금을 모아주셔서 지금까지는 후원금 한 푼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후원금이 모이니까 당의 특별당비나 당의 후원금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당의 이제 살림살이도 좀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이랬는데 뭐 내일인가요? 내일 좀 재정에 대한 보고를 한 받아보고 뭐 그렇게 할 생각인데 아무튼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 와서 부산 사나이 정병철 대표와 우리 그 부산의 시당 위원장이신 이한호 위원장님 또 우리 허준 TV 원진짱 그다음에 슈 세당 반디 순금이 아빠 TV 또 있나? 저 서소리 저기 희망봉 뭐 같은 유튜브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사진을 촬영해 주신 우리 손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유엔 참전 용사의 날에 우리가 이게 부산이 자유정신의 나라, 자유정신의 도시 이런 네임이 필요합니다. 유엔 전 세계의 유엔의 평화공원이 있는 유일한 자리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정신이 살아있는 그러한 항도 부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유엔 묘지가 풀 많이 뜯었어요. 토요일 날 가가지고 풀 많이 뜯으면 빨리 집에 보내준다 해가지고 풀 뜯다는 거 했는데 참 오래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이제 우리 그 부산시당이니까 마무리 발언은 우리 이한호 의장님께서 멋지게 한번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JBC 뉴스 정병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신 우리 조원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되고 자신만만하게 앞으로도 끝까지 조원진 대표님과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님들과 저는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귀한 가르침을 주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우리 선배 당원 동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공화당은 미국이나 뭐 카나다, 호주, 일본 여러 곳에서 우리 공화당을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워싱턴, 테네시, 켄터키 이런 데서 우리 공화당 지부를 만들어서 응원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그 문자가 너무 머릿속에 와닿고 이 말은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에게 꼭 한번 말씀을 기회가 되면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본인의 남편은 민노총의 간부랍니다. 그런데 본인은 우리 공화당의 당원도 아니고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신상에 어떤 문제가 또 있고 하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은 안 하지만 후원도 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고 우리 공화당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이 진실과 정의만을 위해서 투쟁해 오신 5년의 결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된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귀한 가르침을 주신 조원진 대표님과 당원 동지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명단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명단장님.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서명단장. 단장님, 저기 박연자 단장님. 빨리 나오세요. 여성단장님들 나오세요. 꽃 드리려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뭐 네 분 나오세요. 네 분. 빨리 나오세요. 꽃 드리려고. 빨리 오세요. 또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꽃 드리려고. 기왕에 받으면 이거는 이제 기왕에 지금 사진 찍었어요. 기왕에 뭐 좋은 인대인데 오늘 동지들 데이다. 이쪽 봐주십시오. 이쪽.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